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위험군 가운데 60대 코로나19 백신 겨울철 추가 접종률이 80대에 비해 크게 떨어져 방역당국이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집계 결과 60대의 겨울철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률은 25.3%로 48%인 80대 이상과 44%인 70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사전 정보 없이도 집안 특성을 이해하고 보행 자세를 바꾸는 사족 보행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은 단단한 땅뿐 아니라 모래와 같은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트럭 크기의 작은 소행성 2023BU가 우리 시간으로 27일 오전 지구와 불과 3,600km 거리로 지나갈 것이라고 나사가 밝혔습니다. 소행성의 근접 거리는 현재 지구를 돌고 있는 통신 위성과의 거리의 10분의 1로 가장 가까이 지구에 접근한 천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경기 침체 여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가 2026년까지 반도체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이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업계는 5G와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터 등 첨단 기술이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만큼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7시간 동안 장애를 일으켜 전 세계 사용자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자만 5억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 인원수와 정확한 장애 원인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60대 코로나19 백신 겨울철 추가 접종률이 70대나 80대에 비해 크게 떨어져 방역당국이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0대의 겨울철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률이 25.3%로 80대 이상 48%, 70대 44%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60대가 추가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방대본은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88.7%, 사망자의 93.4%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 가운데 60대가 위중증 환자의 19.9%, 사망자의 11.7%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접종률은 7, 80대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다며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주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되면 사실상 확진자 7일 격리만 방역 의무로 남게 됩니다. 방역 당국은 세계보건기구의 비상사태 해제 뒤 의무 조정을 검토하기로 해서 곧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부분의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마지막 남은 의무 방역 수칙인 확진자 7일 격리는 언제 풀릴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1차 관건은 오는 27일 결정될 세계보건기구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여부입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위기 단계가 이제 조정이 되는 그런 시점에 그 격리 의무도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국가 중 일본과 싱가포르 등은 음성이 나오면 7일 의무 격리 기간이 줄고 이탈리아와 독일 등은 5일 이내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은 의무가 아닌 권고로 운영하고 있고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은 격리 자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될 전망인데 기간은 유지한 채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렇고요. 마스크 착용 의무도 그렇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조절을 해왔거든요. 감염되고 나서 바이러스 배출이 가장 많은 시기를 이제 피하는 개념이거든요. 바이러스 배출이 되고 있는 기간에 격리를 해제한다라는 거는 영 이상한 방법이잖아요. 상황이 맞고 조건을 갖추었다면 일주일 격리를 유지하라는 의미가 권고이기 때문에 조정 시점은 지금 당장은 이르고 실내 마스크 조정 경과를 2주에서 4주 정도 지켜본 뒤에 가능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정부가 격리 의무 해제 논의 당시 제시했던 핵심 지표 2가지 가운데 사망자 수가 기준치를 크게 웃돌고 있는 등 조건도 충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겨울철 재유행이 끝을 보이고 사망자 수가 떨어지는 시기가 7일 격리 의무 조정 시점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해마다 한두 번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역 체계 전환은 시작됐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교원 단체들이 명확한 지침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실내 마스크 해제로 교사의 일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학교는 코로나19도 독감 등 기존 질병 수준으로 관리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교마다 다르게 대처하지 않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총은 교사 회복을 위한 상담과 치유, 지원 방안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교사노조 역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 방역 수칙들을 모두 점검해서 불필요한 업무를 함께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춘제 연휴가 계속 이어지는 중국에서는 제로 코로나 3년 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은행에 쌓아둔 돈도 900조 원에 육박해서 국제 물가 상승 압력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동양의 베니스라고 불리는 중국의 수상마을. 난간을 꽉 채운 인파가 뒤뚱뒤뚱 걸음을 옮깁니다. 세계 문화유산 병마용에서도 앞사람의 뒤통수만 구경하다 나오기 일쑤입니다. 올해 춘제 연휴 관광산업은 이미 2019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평가입니다. 작년 대비 호텔 예약은 2배, 국내선 항공권 예매는 4배 이상 늘었습니다. 국제선 승객도 2배나 뛰었는데 다음 달 6일부터는 더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금지되어 온 중국인들의 단체 해외 관광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제로 코로나 3년 동안 억눌린 여행 욕구와 함께 보복적 소비도 분출할 전망입니다. 중국인들이 은행에 쌓아둔 현금이 7,200억 달러, 900조 원에 육박한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이 돈이 시중에 풀리면 가뜩이나 치솟은 국제 물가를 더 밀어올릴 거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In terms of added demand addressed to the global economy, will be a positive for the rest of the world, but will have inflationary pressure on many of us. 올해 중국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서 춘제 연휴 이후에도 위안화 강세가 이어질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5일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 체류 외국인의 인천공항 PCR 검사 양성률이 3.3%로 13일째 한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하루 단기 체류 외국인 274명 가운데 9명이 확진돼 양성률 3.3%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전수검사가 시작된 지난 2일 이후 누적 양성률은 10.9%입니다. 26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 34명 가운데 중국발은 64.7%인 22명입니다. 다리와 허리 통증을 동반하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4년 사이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1년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179만 9천여 명으로 2017년보다 15만 2천여 명, 9.2%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질환 진료비도 2017년 7,132억 원에서 2021년 9,280억 원으로 30.1% 증가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지며 신경을 누르는 질병으로 관절과 인대가 비대해지고 불필요한 뼈가 자라 척추관을 누르면서 다리와 허리 통증을 일으킵니다. 2021년 기준 전체 진료 인원의 62%가 여성이었고 연령대별로는 70대가 31.4%, 60대 30.8% 등 50대 이상이 93%를 차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우리 보건당국은 7일 격리 의무 완화도 검토할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 5천여 명 나왔는데 이게 일주일 전보다는 5천여 명 많지만 2주 전보다는 8천여 명이 적거든요. 지금 상황 진단부터 해주시죠. 일단 전주와 대비해서는 늘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주말 효과, 즉 진단검사 수가 줄어드는 발표일로 봐서 월요일에는 줄어들고 화수의 최고치를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주는 연휴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연휴 지나서 오늘 목요일이 지금 최고치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결국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확연한 감소 추세는 확실해 보이고요. 다만 아까 보도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사망자 수가 잘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번 주는 사실은 확연한 감소 추세이긴 합니다. 지난 7일간 192명이 사망해서 하루 평균 27명이 사망했는데 이전 주에는 41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14명이나 줄은 상황입니다. 또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키냐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올해 들어서 이제 1이 된 이후로 주간 단위로 보면 0.95, 0.85, 0.77이 이번 주였기 때문에 감소 추세는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일주일 전보다 조금 늘어난 건 연휴 효과가 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부터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개학을 하면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코로나19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조치가 나오고 있지만 영유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아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봄방학이 될 때까지는 개학하면 학교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교실 생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이 유행이 또 다시 생길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증가 추세로 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국민의 70% 이상이 자연 감염된 상황에서 이 소아나 청소년 아이들은 교실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밀폐된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만약에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감염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것이 이제 미감염 학생들의 감염 사례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생활 수칙들, 즉 마스크 쓰기는 권고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 쓰기라든지 손 씻기 또 환기 같은 이런 생활 방역을 잘 지키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일단 아프면은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정착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아프면 쉬는 문화도 함께 정착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해제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이제 변수로 남았던 것이 이제 중국의 방역 완화로 인한 대유행 상황인데 이것이 중국에서는 결국은 전국적으로 대유행이었지만 대도시에서의 대유행은 이미 감소 추세이고 전체적으로 봐서도 아마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로 가는 것으로 보여서 이번 춘제 이후에 이제 동향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해제는 분명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새로운 변이주의 출현도 그렇게 큰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풍토병화되는 과정이라고 지금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만약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한다면 우리 보건당국이 7일 격리 의무도 완화하겠다 이렇게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크 의무도 없고 7일 격리 의무도 없어지는 건데 괜찮을까요? 예, 아마 논의를 시작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행 상황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4단계 중에서 제일 높은 심각 단계가 2020년 2월 23일 이후 거의 만 3년간 지금 지켜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심각에서부터 경계나 또는 혹은 주의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만 그 부분도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제 백신 접종 얘기를 해볼 텐데요. 방역 당국이 60대 코로나19 백신 겨울철 추가 접종을 독려했는데 7, 80대에 비해서 접종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시점에서 추가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런데 아마 수용성이 굉장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34.5%가 60세 이상 접종률인데 비해서 60대만 한정해 놓고 보면 25.3%로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예,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이 아마 예방접종을 받기는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감염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번 겨울 유행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종을 받는 것이 이득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 FDA가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매년 1, 2위에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매년 접종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매년 뭐 거의 2번씩도 맞았고 네. 변이주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개량 백신이라고 그러고 뭐 BA1 대응, BA45 대응 그래갖고 계속 변이주 대응 백신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앞으로도 변이가 계속 나올 것인데 그 변이에 따라서 계속 개량 백신을 개발하기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간단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5월, 6월쯤에 올해 유행하는 코로나19를 미리 예측을 해서 그거에 대항하는 백신을 만들어서 뭐 9월이나 10월쯤 1회 이건 독감과 비슷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네. 맞추는 것이고 고위험 인군인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 접종까지 하겠다 하는 것인데 사실 올해가 지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풍토병화가 된다면은 이런 백신이 새로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매년 맞을 사람들은 굉장히 적을 것으로 보여서 오히려 이것보다도 지금은 범 코로나 백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변이에 상관없이 감염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팬 코로나 백신은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이것들이 만약 개발된다고 그러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일반 감기, 즉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위중증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마 두 가지 상황들이 같이 번갈아 가면서 고려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범 코로나 백신이 올해 중에는 어떻게 개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 섞여서 예상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되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언제나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단단한 땅은 물론이고 푹신한 모래사장도 안정적으로 걷고 뛸 수 있는 사족보행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황보재민 교수팀은 다양한 집안에 접촉할 때 받는 힘을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사전 정보 없이도 집안 특성을 예측하고 보행 자세를 바꾸는 로봇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된 로봇이 모래사장에서 최대 초속 3.03m, 단단한 땅에서는 최대 초속 3.7m로 보행했다며 지형이 갑자기 변하더라도 빠르게 적응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럭 크기의 작은 소행성이 우리 시간으로 27일 오전 지구와 약 3,600km 거리를 두고 가까스로 충돌을 피해 통과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2023 비유로 명명된 소행성이 27일 오전 9시 27분쯤 남아메리카 남단 3,600km 상공을 지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소행성의 최근접 거리는 36,000km 상공에 떠 있는 지구 관측 정지위성보다 10분의 1 거리로 궤도가 확인된 지구 근접 천체 중 가장 가까운 것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름이 3.5에서 8.5m로 관측된 이 소행성은 지구와 충돌한 위험은 없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구와 충돌한다고 해도 크기가 작아서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불덩어리로 변해 산산조각 나며 일부만 작은 운성으로 지석에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지구 맨 안쪽에 위치한 내핵이 회전을 한 번 멈췄으며 그 뒤 역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3일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양이 베이징대 교수와 송샤오동 베이징대 석자 교수 연구팀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연구 결과를 네이처 지구과학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1995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지진파를 분석해서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내핵 회전이 한 번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내핵은 지표면에서 5,000km 밑에 있어서 그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지진파 움직임을 분석하면 내핵의 회전 여부와 방향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세계적인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7시간 동안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이번 접속 장애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불편을 접수했지만 중국은 피해가 없었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 툴인 팀즈가 접속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팀즈는 기업과 학교 등의 일상 업무에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에서 2억 8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인 아웃룩과 웹메일 등도 먹통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가 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장애는 7시간 반 만에 복구됐지만 사용자들은 접속 오류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도에서 3,900건, 일본 900건을 포함해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장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현지 서비스와 중국 정부를 위한 플랫폼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는 1,500만 개 기업이 이용하고 있으며 사용자만 5억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몇 명이 피해를 봤는지, 정확한 장애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키자 인터넷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직원 10,000명을 해고하기로 한 결정을 비꼬는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메모리 반도체 감산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반도체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는 2021년부터 26년까지 전체 반도체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5.8%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6.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낸드 플래시는 202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9.4%로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5G와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터 등 첨단 산업이 모두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만큼 메모리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최근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계속 하락해 D램 가격은 2021년 3월 5.3달러에서 최근에는 2.2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축산 농가에서 키우는 한우 도매 가격이 연일 하락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긴 어려운 수준입니다. 비싼 한우가 팔리지 않는 동안 농가에서는 치솟는 사료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어린 소를 팔아 사료값을 충당하는 실정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에 소고기 판매됩니다. 260g짜리 한우 등심 한 팩 가격은 28,000원. 같은 돈으로 미국산 소고기 1kg 4배가량을 살 수 있다 보니 한우는 뒷전입니다. 안 사 먹어요, 비싸갖고. 그러면 한우 안 사 먹고 어떤 거 주로 사 드세요? 미국산이나 호주산, 이제 국내산 말고 그냥. 가끔씩 먹긴 하는데 자주는 못 먹죠, 비싸니까. 한우 말고 뭐라고 유구라고 그러나? 그런 거. 소비자들은 비싸서 쉽게 못 사 먹지만 한우 산지 가격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축산품질평가원 통계를 보면 최근 6, 7개월 된 암송아지 경매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28%나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한우 사육 마리수가 늘었고 출하 물량도 평년 대비 20% 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입니다. 한우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이 가격 하락을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렇게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건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도축비와 인건비, 물류비 등이 붙기 때문입니다. 또 통상 도매 가격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진 3주 이상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축산 농가의 속은 타들어만 갑니다. 생산비는 치솟고 도매 가격은 급락하는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하락은 미미하다 보니 한우가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를 팔아서 사료 가격을 내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지금 남아있는 소들을 유지하려면은 또 일정 부분에 가면은 또 소를 팔아서 또 사료값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사료를 먹고 크는 게 아니라 소가 소를 먹고 큰다. 전국 한우협회는 한우 소비를 늘리기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사료값 인상 차익 보전과 송아지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보전금을 지급하는 송아지 생산 가격 안정제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가스값 인상의 한파로 난방 수요까지 급증하며 가스비 폭탄을 맞은 가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교통 분야로도 그 여파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에선 버스 운행이 가스 연료비 체납으로 한 달 넘게 중단됐고 LPG 차량 판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차고지에 덩그러니 세워진 전남 목포의 시내버스들. 시민들은 한 달 넘게 버스 대신 택시나 자가용, 비상수송 차량을 타며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가스요금이 폭등하자 버스 업체들이 연료비를 연체한 게 원인입니다. 태원역의 유진 운수의 가스 연료비 미납으로 시내버스가 2022년 12월 12일부터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파가 겹쳤고, 고유가 시대에 틈새 상품으로 입지를 구축했던 LPG 차도 가스비 인상 때문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LPG 차는 지난 2008년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의 13.8%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말엔 절반 수준인 7.5%로 급감했습니다. 153만 대까지 늘어난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등 친환경차가 올해 LPG차 대수를 역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말 LPG 신차 판매량과 신차 중 LPG 차량 비중이 1년 전과 비교할 때 급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가스요금은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가 경제 제재로 수출이 묶이면서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가스 수입액은 567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고, 올해 1월 1일부터 20일까지도 1년 전보다 14.1% 늘었습니다. 가스비 인상이 민생 문제로 떠오르자 일단 정부는 산업용 가스요금을 적용한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 가스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청구된 요금은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최근 크게 오른 난방비 청구서에 놀란 분들 많겠지만 다음 달부터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최강 북극 한파 속의 난방비 부담은 여전한데 전기와 교통요금도 줄줄이 인상이 예고돼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최근 각 가정에 배달된 난방비 청구서는 지난해 12월 사용분입니다. 이미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34% 이상 오른 상황에 영하 10도를 넘는 한파가 2주 넘게 계속되면서 실제 난방비는 한 달 새 2배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12월 초부터 한파가 내려오면서 12월 한 달 동안 25일 정도는 평년보다 추웠던 그런 날씨였고, 아주 매우 이례적으로 정말 추웠던 그런 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서울이 영하 17도 아래로 내려간 이번 추위도 난방 수요 급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추운 1월에 최강 한파가 찾아오고 대폭 오른 전기요금도 이번 달부터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부터 1kW당 13.1원 올라 전기 난로나 온풍기 같은 보조 난방 장치를 사용할 경우 2월에 받을 전기요금 청구서는 앞자리 수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소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소득 상위 20%, 5분위 가구의 연료비 지출은 가처분 소득의 2%에 불과하지만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5배가 넘는 11.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도 4월부터는 300~400원 오르고 택시 기본 요금은 다음 달부터 1,000원 인상됩니다. 이 밖에 상하수도 요금과 종량제 봉투, 주차 요금도 줄줄이 인상이 예고돼 있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배달 노동자나 대리기사 등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입 기준이 1,00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한 해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면 수입의 최대 80%까지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배달 노동자와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경비장부를 쓸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의 소득 가운데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입니다. 한 해 수입 2천만 원에 단순 경비율 80%를 적용하면 1,600만 원은 경비로 쓴 거로 보게 됩니다. 그만큼 과세 대상에서 빠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혜택을 보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한 해 수입이 2,400만 원에 못 미쳐야 했는데 이제는 3,6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 용역 사업자 수입이 대부분 한 해에 3,600만 원 미만인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단순 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되는데 배달 서비스는 80%에 육박합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80%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겁니다. 3,600만 원 정도면 월 300 정도일 것 같은데 단순 경비율로 하면 그 이하로 버시는 분들은 확실히 체감 효과가 있을 거고요. 네, 단순 경비율 공제가 좀 크거든요.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은 4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바뀐 시행령은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 시행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해 4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이었던 2020년 2분기 이후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이 수출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인데 지난해 전체 성장률은 2.6%로 다행히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에만 기준금리를 4.25%포인트나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도 금리 인상 기조에 동참하면서 세계 경제는 급격한 둔화 흐름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내 경제의 핵심인 수출에 타격은 불가피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국내 수출은 전분기보다 5.8%나 줄었습니다. 지난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말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 등의 영향으로 내수마저 주춤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4% 역성장으로 추락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지난 2020년 2분기 이후 2년 반 만입니다. 주요국가 IT 경기 부진이 심화되면서 수출이 큰 폭 감소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성장을 견인했던 민간 소비가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수출입 비중이 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역성장 폭이 작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전체 성장률은 2.6%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며 올해 1분기엔 다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올해 1, 4분기의 경우 기저효과, 중국 경제 리오프닝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과 공공투자, 민간사업을 통틀어 역대 최대 규모인 34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등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전략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So it's a natural event. It's not linked to climate change. The reason it's important is a very large calving event for Antarctica. We do see these sort of calving events periodically.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염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최근 국내 연구진이 광열 나노 소재를 활용해 단 5분 만에 PCR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대체 어떤 기술인지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전증강융합연구단 정승원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코로나 한창 때 PCR 검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검사 결과가 하루 이틀씩 걸렸던 걸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기존 PCR 검사 시간보다 아주 획기적으로 시간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선 PCR 기술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많이 익숙해진 PCR이라는 기술은 DNA나 RNA와 같은 핵산을 증폭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방식인데요. 이 핵산을 증폭하여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PCR 반응기의 온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온도 순환 과정을 40회 정도 반복해야 합니다. 또 이를 구현하는 장치도 크기가 크고 전기가 많이 소모되었지요. 이로 인해 PCR 검사는 현장에서 바로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채취된 시료를 검사실로 이송하여 검사해야 하고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빠르게는 반나절, 느리게는 하루의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저희는 광열 나노 소재를 이용해 한두 시간이 걸리던 PCR 검사를 5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네, 광열 나노 소재를 이용해서 PCR 검사 시간을 단축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광열 나노 소재가 핵심인 것 같은데 이 소재가 무엇이고 이 소재로 앞으로 어떻게 PCR 검사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광열 나노 소재는 빛 에너지를 받아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열 에너지는 에너지 중 가장 쓸모없는 에너지 형태라고 알려져 있지만 열을 주로 활용하는 응용 분야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PCR은 온도를 올리고 내리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PCR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이 과정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이를 광열 나노 소재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저희는 그래핀이라고 하는 광열 나노 소재를 이용했는데요. 그래핀은 광열 전환 특성이 우수하지만 물의 분산이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고분자 미세 입자를 제작하고 이 안에 그래핀을 분산시켜 분산을 유지한 채로 가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열 나노 소재가 빛을 열로 바꿔주게 되고 이 덕분에 그래핀을 초고속 PCR에 적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PCR 반응의 가열 속도를 기존 PCR의 10배 정도 되는 초당 22도로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광열 나노 소재가 빛을 열로 바꿔서 검사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자세한 원리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일반적인 PCR은 금속으로 제작된 열판을 이용해 온도를 올리고 식히는 과정을 구현하는데요. 열판을 이용하는 경우 반응기를 가열했다가 식히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반면에 빛을 주면 열을 내는 광열 현상은 매우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빛 에너지의 열 에너지로의 전환이 10나노초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광열 나노 소재가 고분자로 이루어진 미세 입자 전체 부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에 빛을 쪼여주면 퍼져 있는 광열 나노 소재가 개별적인 열원으로 작동하는 것이지요. 그 덕분에 전체 반응 부피를 동시에 가열하여 목표 온도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실험 결과를 놓고 비교하자면 온도를 올리는데 기존 PCR 검사 장치는 20초가량 소요되었다면 저희는 2초가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목표 온도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표 온도에 약 10배가량 좀 빠르게 도달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광열 나노 소재가 잘 적용되려면 앞서 말씀해 주신 고분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분자는 무엇일까요? 네, 저희가 사용한 고분자 미세입자는 구멍이 송송 뚫린 스펀지 형태를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실제 PCR 반응은 그 미세 구멍들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미세입자 내의 그물 구조가 광열 나노 소재가 PCR 반응 중에 움직이지 않고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또 이 미세입자가 머금을 수 있는 부피는 100나노리터 정도 되는데요. 일반적인 PCR이 50마이크로리터 정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50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셈입니다. 부피가 작을수록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바로 온도를 낮추기 쉽다는 점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열하는 과정보다 식히는 과정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PCR 장치에서 온도를 내릴 때 팬이나 또는 냉각 핀과 같은 쿨러를 사용합니다. 저희는 100나노리터밖에 되지 않는 미세 입자를 PCR 반응기로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장치 없이도
자연적 냉각 속도가 초당 23도로 매우 빨랐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술은 광열 나노 소재 덕분에 빠른 가열 속도를 얻을 수 있었고 고분자 미세 입자 덕분에 빠른 냉각 속도를 얻어 초고속 PCR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빨라서 좋기는 한데 온도가 순식간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인 PCR 검사는 PCR을 수행하는 장치에 넣어서 시행하기 때문에 검사자에게 위험할 요소가 크진 않습니다. 네. 물론 저희 기술은 빛을 이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강한 빛에 눈이 오랫동안 노출되면 시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현재 진행 중인 소형화 작업을 통해서 이러한 빛이 장치 밖으로 전혀 새 나오지 않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 개발한 초고속 PCR 기술은 빛으로 작은 미세 입자의 온도만 국소적으로 올리기에 시스템의 전체 온도가 장치를 다룰 때 주의를 요할 정도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 기술이 제품화되고 상용화되는 시점에는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검사 속도도 빠르고 안전하기까지 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PCR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정확도이지 않습니까? 정확도는 기존 PCR 검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일까요? 네, PCR 검사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검사 방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네. 이는 PCR 기술이 극미량의 표적 유전자만 있어도 증폭하여 신호를 내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개발한 초고속 PCR 검사 기술은 기존의 PCR 검사의 장점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다만 광열 나노 소재를 이용해 검사 시간만 단축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PCR 검사와 동등한 정확도를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빛만으로 PCR을 구현하기 때문에 장치를 소형화할 수도 있고요. 에너지 소모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자, 기존 검사와 정확도는 같은데 에너지 소모량도 적고 또 검사 결과는 빨리 나온다고 하니까 하루빨리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PCR 검사 시간이 줄어들면서는 또 어떤 효과가 앞으로 기대가 되는 걸까요? PCR 검사 시간을 줄이면 검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공항, 항만 등에서 초고속 PCR을 활용한다면 여행객들의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나 혼란을 줄이면서 정교하게 확진자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네 병원이나 약국,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자가진단 키트를 대체하는 정확한 검사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저희 연구단에서는 이러한 PCR 기술 외에 로봇을 이용한 검체 채취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를 함께 접목하여 의료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선별진료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이 다음번에 혹여 있을 또 다른 신변종 감염병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코로나 초기에 겪었던 의료진의 희생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검사 결과가 순식간에 나온다면 공항 같은 곳에서 방역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이 상용화를 이제 과제로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연구가 좀 더 필요할까요? 네, 올해 안에 상용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고요. 소형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빠르고 효과적인 PCR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기술이 정말 코로나 시대에 특화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광열 나노 소재를 이용한 PCR 검사가 코로나19 말고 다른 감염병에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네, PCR 검사는 DNA나 RNA 기반의 모든 질병에 적용 가능합니다. 코로나 진단에도 물론 사용 가능하고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RNA에 변이 바이러스의 지문과 같은 자신만의 독특한 유전자 서열이 있기 때문에 델타,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를 구분 진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겨울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독감도 같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만으로는 비슷해서 구분할 수 없는 호흡기 질환의 원인 바이러스를 손쉽게 찾는 검사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최근 이 PCR 검사를 약제 내성을 지닌 박테리아 감염 진단에 활용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진단하는데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PCR 기술을 활용해서 한두 시간 내에 박테리아 판별 및 투여 효과가 있을 항생제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 질병뿐 아니라 다른 동식물 질환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또 어떤 분야에 적용 가능할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PCR로 검사 가능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사람에게 전파된 질병 외에도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동물 감염병도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동물 감염병의 현장 진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과수 화상병과 같은 식물병도 있는데요. 이런 식물병의 현장 신속 진단에
적용 가능합니다. 네. 몇 해 전 조류독감에 의한 계란 파동에서 보듯이 동식물 바이러스 PCR 검사의 경우 결국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다른 중요도를 갖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더 이상의 팬데믹이 없길 바라지만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감염병에 이번 초고속 PCR 기술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스트 안전증각융합연구단 정승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간단히 손가락으로 눌러 안정적으로 주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정형일 교수 연구진은 손가락으로 일정 힘을 가하면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피부에 안정적으로 주입하는 마이크로니들 패치 적용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 크기의 적용기를 누르면 적용기 내부의 걸림턱이 풀리면서 적용기 하부에 부착된 마이크로니들 패치가 피부로 주입되는 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스프링이 장착된 외부 장치로 눌러 피부에 주입했는데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분석과학 분야 최고 명장인 KBSI 분석과학 마이스터에 권희석 책임연구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책임연구원은 2015년 세계 최초로 바이오 전용 초고전압 전자현미경과 2016년 국내 최초로 초저온 투과 전자현미경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분석과학 분야 육성을 위해서 지난 2021년부터 분석과학 연구자 가운데 새로운 분석법 개발과 기존 분석법의 정확도 향상에 이바지한 연구자를 KBSI 분석과학 마이스터를 매년 선정해오고 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 부패 실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지난 1년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5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창의재단은 기관장, 고위직의 노력과 리더십 항목에서 괄목할 상승폭을 보였고 반부패 청렴 추진 정책의 정책성과 다양성 등에서 긍정적이라는 총평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 주도의 지역 혁신 강화를 위해서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 사업은 지역대학과 출연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학연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충청권과 동남권, 호남, 제주권 등 4개 권역별로 1개 학연 플랫폼을 선정해 선정된 플랫폼에 연간 25억 원 규모로 4년 반 동안 지역 혁신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는데요. 늘 얼굴을 덮고 있던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자유로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게는 감염 위험이 더 커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60대지만 백신 추가 접종률은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모두가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 백신 추가 접종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